네, 대박클럽 문을 엽니다.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요, 북한발 악재를 참 꿋꿋하게도 이겨냈습니다. 앞서 요동쳤던 글로벌 증시와는 다르게 빠르게 회복을 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국내 증시 상황 무엇보다 궁금하실 테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장 분석 좀 더 심도 있게 해드리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을 통해 최대한 많은 종목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수요일 만나 뵙는 군이죠. 이트레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오늘 시장 분석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출발만 하더라도 1900선을 하회하며 출발을 했거든요. 하지만 61선이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빠르게 낙폭을 회복해 나가더니 결국에는 21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증시 악재에 대한 반응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시장 분위기들은 네. 과거에 나타났던 학습 효과들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어제 상황만 봐서는 시장 분위기들 아주 어려움이 좀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어제 장 마감 무렵에 나타났던 선물 시장에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선물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매도 물량들이 2,000계약 이상 쏟아지면서 지수를 급격하게 떨어뜨렸죠. 6.2포인트나 선물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마감된 상태에서 선물 시장이 이처럼 시장의 충격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락한 분위기는 야간 시장으로까지 이어졌었죠.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1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실제로 계약수 같은 경우도 1만 계약을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들이 심상치가 않았고요. 과거에는 국내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요인들로만 작용할 것으로 보여졌던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우지수 모두 다 하락하는 양상들이 전개됐고요. 장중 상황에서는 상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도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외에도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변화가 있었죠. 여기에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180원까지 올라가는 폭등 양상들이 전개되기도 했었고요. 이처럼 아시아라든가 또 미국 시장, 또 환율 시장, 선물 시장에서의 불안감들이 실질적으로는 오늘 시장에 충격이 좀 크지 않겠나. 다만 이전에 옵션 만기일 날에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물과 선물 간의 괴리가 클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주식은 그대로 장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이 올라오던가 아니면 주식이 내려가던가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된 가격을 찾기 마련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나름대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선물 매수에 좀 나서주는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서 지수도 낙폭을 좀 좁히는 모습들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북한발 도발 이후에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좀 출렁이긴 했는데요. 결론으로 보자면 악재에는 미미한 반응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성이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들 또 이와 유사한 외부적인 악재로 인한 시장 충격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과거 이제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 뒤져보니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래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1차, 2차 북핵 실험이 있었던 시기를 전후로 해서 과연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이 나왔던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차 북핵 실험이 있었던 2006년 10월 달을 보시게 되면 2006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는 시기도 했었지만 장중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2.4%나 급락을 했다가 5일 동안에 보니까 0.25%대로 오히려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2차 북핵 실험이 있었던 2009년 5월 달을 좀 살펴보더라도 당일 시장에서의 하락폭은 미비했고 또 그런 패턴들이 큰 변화 없이 가더라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그 연평해전이 있었던 시기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연평해전이 있었던 지난 99년 6월달 1차 연평해전이 있었던 시기 그리고 2차 연평해전이 있었던 2002년 월드컵 때를 전후로 해서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 시장의 트렌드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일 2.2%나 하락했던 시장이 오히려 5일 동안 9%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시장 트렌드 중심으로 갔다. 또 2차 연평해전이 있었을 때도 0.4% 오히려
그 이후에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뭐 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천안함 침몰 당시에도 0.3%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지수는 1% 이상 회복을 했었고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시장 기조,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더라도 전반적인 추세선에서는 회복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오늘 장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오늘 장의 반응은 어느 정도 학습 효과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가까운 99년도 이후의 시장 흐름들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들은 과거 이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마다 해당 트렌드를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방향성을 훼손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들은 현재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굳이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네. 국내 시장에서 또는 해외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흐름들에서도 많이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종합주가지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가장 대표적인 큰 사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아마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를 돌이켜서 살펴보시게 되면 네. IMF 구제금융이 있었던 97년도죠. 97년도를 보시게 되면 사실상 97년도에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97년도 때, 또 이때 많이 하락했던 때, 또 이때 많이 하락했을 때, 결국 시장에서 큰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크게 그것을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7년도 때 11월 달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무려 1년 이상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2001년도로 가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발생을 해갖고 지수가 400포인트 이틀 동안에 폭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2003년도 때 카드 대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카드 활성화로 인해서 나타났던 결국은 후유증이 카드 대란이 나왔지만 2003년도 6월, 7월 카드 대란 이후에도 결국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런 시장에서의 중요한 충격들은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 한가운데 내 자금이, 내 자산이 물려 있어서 정작 투자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많았다라고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투신권이 어제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선물 순매도를 했고 개장 초반에 시장의 분위기들이 약할 때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시장 반등을 주도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 제가 시장의 자금들은 스마트머니,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연기금에 의해서 시장의 자금들이 움직인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장 적극적인 매수 주체로 부각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연기금이라든가 우정사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쪽에서의 자금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큰 돈들은 함부로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출되기도 쉽고 사는 종목들이 그리고 스스로 주식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금의 수요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펀드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이 몰리게 되면 펀드 수익률도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빠질 때에도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시장이 충격적일 때 모두가 팔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스마트머니들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도 혹시 그런 기회가 나온다라고 하면 좋은 매수 찬스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그 종목들은 결국은 아주 우량하고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시장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시장의 충격이 크면 클수록 그 반등도 큽니다. 60층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쇠구슬을 하나 떨어뜨려 보시면 그 충격이
떨어질 때도 크지만 반등할 때도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충격이 작을 때는 올라가는 폭도 작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발이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을 가정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추가적인 사항들이 안 좋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시장 충격이 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서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의 이 반등을 준비하신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현재 분위기들을 좀 살펴본다면 네. 오늘 장중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매 흐름들을 쭉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차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장중 선물 매수 흐름이고 검은색 선이 선물 시장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분위기들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시를 지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끌어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에 의한 선물 매수세가 현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와 함께 진행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의 누적 포지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선물을 5천 계약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9월 만기 이후에 약 2만 6천 계약 정도의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잔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잔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순매수가 나오면서 2만 계약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미결제 약정이 줄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잔고를 일부 정리를 해서 이익 실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미결제 약정이 오늘 좀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새로운 매수 분위기들이 형성되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포지션 구조는 여전히 선물이나 옵션에서 약세 쪽의 포지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증시, 환율, 금리 모두 빠르게 회복을 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일 텐데요.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매주 수요일 순서죠.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끝난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죠.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문자를 꾸준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여의치 않은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이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종목이 현대제철이었는데요. 현대제철 제2고로 그 완성과 관련해서 호재도 있고요. 관심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악재 속에서도 비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현대제철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 회사라고 하면 언뜻 생각해도 나타나는 게 바로 포스코죠. 포스코의 그 철강 생산 능력이 약 3천억 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제철이 제2고로를 완성을 하면 2천억 톤 규모까지 올라온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포스코를 기억하는 시간들보다 현대제철을 기억하는 시간은 무척 짧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차례의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늦게서야 그 생산 라인을 증설했다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 현대그룹의 그런 특성을 아주 잘 갖고 있는 빠른 그런 의사결정 능력과 또는 매출 신장세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교해 봤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철강 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국은 수요처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는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철강을 많이 쓰는 산업, 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철강을 많이 쓰는 주 수요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철강 사업이 당장은 좋지 않지만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영업수익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월봉과 일봉 간단하게 살펴보고 추가적인 매력도가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제철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 4개월 연속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난달에 조정을 받았고요. 11월 달 같은 경우도 상승을 시도하려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1월과 12월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는 살 수 있는 좋은 가격권이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매매 타이밍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일봉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현재 중장기 추세선이 놓여져 있는 가격권대에서 반등 시도를 했기 때문에 또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기관들의 매수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한 3, 4개월 정도는 쉬어줬기 때문에 3, 4개월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셨던 투자자들이나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하시려고 하는 분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간 조정이 길었던 만큼 상승 여력을 내년도를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제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북한발 리스크 어느 정도 우려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은 지정 확정 리스크에는 내성이 쌓였다는 걸 확인한 정도에 그치고요. 아직까지는 유럽발 재정위기 남아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연내 추가 긴축 가능성도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외발 악재에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 국내 증시의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게 더 중요한 상황 같아요. 그렇죠? 예, 종합주가지수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제가 계속 월봉을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 월봉 보시게 되면 10월 달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10월 달에 그 상승 탄력성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11월 달은 10월 달에 종가상의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면 또 특히 11월 시작했던 시초가가 1889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1889포인트를 깰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기가 11월, 12월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 달은 이상하게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죠. 옵션 만기 충격도 한번 있었고 또 북한발 악재도 한번 있었고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뭔가 불확실한 요인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주식을 늘려가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일단 강한 종목들만을 갖고 있거나 또는 신규로 사고자 하는 종목들이 있더라도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 근데 방향성에 대한 변화를 하락이냐 또는 추가적인 상승이냐라고 확신을 갖기도 아직은 어렵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은 유효하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흐름과 원달러 환율 동향들 잘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에서 앞서 누적 포지션, 매도 포지션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적 매도 포지션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최대치 수준에 와 있다. 물론 이건 역사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옵션의 만기에서 현재 지난달 만기 끝나고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의 포지션입니다. 즉 오른쪽은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운데에 있는 게 0입니다. 그리고 가로선이 종합주가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수가 상승할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옵션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 구조는 손실을 보는 구조고요. 지수가 하락할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가들은 다소 변동성이 상승 쪽에다 가닥을 잡고 있는 분위기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왜 선물과 옵션에서의 포지션 구조를 보여드리냐면 외국인들이 주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선물이나 옵션에서 이런 약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이나 옵션에서 물량을 줄였을 경우에는 즉 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경우에는
선물이 오늘처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신규 매수가 아니라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오히려 주식도 같이 파는 프로그램 매도의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라면 외국인 포지션은 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들이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좋습니다. 하지만 지난 옵션 만기처럼 이런 프로그램 물량들이 약 1조 원가량 매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외국인들이 그럼 주식에서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최근 동향은 어떤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 10월 달 중순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흐름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쭉 순매수를 해오다가 외국인들이 최근처럼 매매를 별로 안 했을 때는 지수가 휘청휘청했어요. 첫 번째 박스죠. 두 번째 박스를 보시게 되면 또 매매를 안 하니까 바로 휘청합니다. 그리고 최근 11월 달의 동향들도 보시게 되면 지수가 고점대에 밀려 있는데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계속 증가되었던 패턴에서는 다소 혼조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중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를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3% 정도 보고 있는데 내년을 4% 정도로 예. 그만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유럽에 대한 금융 불안이 완전하게 해소되었다라 볼 수도 없고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감, 불확실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주를 중심으로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경기의 침체권에서 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냘픈 시그널이라도 좀 찾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가 확신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시장에 우려감을 낳을 수가 있고 이것이 방향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강하게 움직이는 추세를 깨지 않는 대표적인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연기금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치우치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관심을 함께 가지시는 건 무리가 없지만 개별 종목들 또 중소형 종목들 또 이등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짧은 매매는 가능하지만 공격적인 물량 확대나 종목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1월, 12월은 종합주가지수 1870선을 전후로 해서 네. 저점이 박스권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고점은 1950을 중심으로 해서 직전 고점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좀 시간을 두고 호흡 조절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시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을 해서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네. 센 종목들만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 업종군 중에서 가장 좋은 업종은 여전히 자동차입니다. 예. 자동차 주가를 보면 이거를 아직도 얘기하고 있네. 이걸 또 사란 얘기냐?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그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기업의 가치가 이미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신차가 내년까지도 줄줄이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건데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가는 게 빠를까? LG전자가 17,000원, 2만 원 할 때 10만 원 가는 게 빠를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LG전자가 더 빨리 갔습니다. 수익률도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가는 것보다 2, 3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차와 기아차를 두고 봤을 때 기아차의 매력도가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서는 여전히 기아차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 새롭게 기아차를 편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굳이 아침 시초가부터 플러스 날 때 따라가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은 조정을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이 장중에도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좋은 낮은 가격을 공략한다 생각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 장세를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산업군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산업과 관련된 신수종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삼성그룹에서 그런 관련된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2차 전지 분야와 태양광 분야입니다. 2차 전지 분야는 앞서 제가 포스코의 조강 생산 능력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시장 규모와 맞먹는 시장이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2차 전지를 말씀드리면 핸드폰 하나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1개라고 하면 자동차에 들어가야 될 2차 전지는 3,000개 분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향후에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회사가 있죠. 바로 LG화학이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된 회사. 그리고 삼성 쪽에서는 삼성 SDI가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죠. 또 마찬가지로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중소형 회사들 많이 있고 그리고 원소재를 개발해내는 회사도 있고 방막을 만들어내는 회사도 있고 또 전반적인 설비를 하는 회사도 있지만 태양광과 관련된 시장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제 원재료를 조달서부터 설계, 시공, 관리 또 개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회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가 바로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관련돼서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꼭 조선업종 호황이라든가 실적 좋아서 움직인다라고 보기보다는 현대중공업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2차 전지 분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해서 설비와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히 탁월한 시장 능력들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화학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제가 좋아지는 시기에서 특히 소비가 증가되는 시점에서는 화학업종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LG화학이 그런 화학업종의 대표적인 주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호남석유처럼 중국이라든가 또는 동남아 쪽에 설비를 증설하면서 성과가 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남석유나 SK에너지 같은 회사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시장에서 다 바뀌는 첨단 시장의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현재 시점에서도 아주 호가나 시장 상황들이 비교적 좋고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현재 모두 다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분할해서 산다고 생각하시고 가격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나눠가지고 한 달에 걸쳐 사시는 것이 또는 두 달에 걸쳐 사시는 것이 좋은데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정책 자체가 내수와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7월달 이후에 많이 귀가 따갑게 들으셨던 종목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로 오리온, CJ 오쇼핑, 그리고 CJ CGV, CJ 인터넷, NC소프트 같은 국내 내수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에 속해져 있는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분야, 태양광 분야, 건설 분야 또는 미래의 아주 희귀 자원들, 희토류 같은 이런 자원 개발을 통해서도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사업종, 바로 건설과 같이 하고 있는 삼성물산도 대표적인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과 종목들 가장 핵심적인 것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조정을 받는 시기,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 꽉 채워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릴 텐데요. 오늘장 상황이 불안한 만큼 상담받고 싶은 내 종목들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을 살펴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 열려있으니까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추가적인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04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산중공업을 일주일 정도 보유하셨는데 물타기로 82만 82,800원이고요. 단가 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두산중공업 오늘도 조금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2주 전이면 거의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전이면 현재 시점보다 한 2, 3% 정도, 오늘 하락한 폭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한 4% 내외 정도 하락하셨을 것 같은데, 두산중공업은 기계업종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좋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짧게 시각을 두고 보신다라고 하면 매수 시기는 오히려 새롭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81,000원, 오히려 이 가격이죠. 81,000원부터 8만원대 사이가 매수하기는 좋은 시기가 아니냐. 여기서부터 모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평균 단가가 82,3천원에서 한 4,000원까지도 평균 단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타이밍상으로 추세선에서 매수하신 거는 잘못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예기치 않게 시장에 충격들이 좀 있었고 지수 관련 우량 종목들에 비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못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공업 관련된 섹터, 중국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서부개발과 관련된 대표주고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오히려 두산중공업과 같은 굴착기 관련된 회사로 관심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두산중공업은 전반적인 추세상에 놓여져 있다. 상승 기조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가는 결국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 조정 이후에 상승을 했고 한 템포 쉬는 과정이고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권대는 매수 가격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유가 현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오히려 파는 것보다는 좀 더 갖고 계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살펴볼 분은요, 667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세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한 종목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요, 29,8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요. 셀트리온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예, 저도 셀트리온 매매했던 적이 있었고, 네. 또 끝까지 다 먹지를 못했는데, 예. 이 셀트리온은 여전히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에서 수익성이 뒷받침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시밀러의 대표적인 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만한 내용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 그 시기와 맞춰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기관은 상대적으로 물량을 줄였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약 5개월 동안에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게 한 달, 두 달 올랐습니다. 상승을 하고 첫 번째 조정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2차 상승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셀트리온의 가치 평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얼마까지 갈까? 최근에 셀트리온의 기관 투자가들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가격 목표 주가 예상치는 약 38,000원에서 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권대도 여전히 20% 내외의 주가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보유 전략들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웅진케미칼입니다. 웅진케미칼을 083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는 1,36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하신 비중은 30%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앞서 기본적인 전략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셀트리온이나 기아차, 하나케미칼을 갖고 계셨어요. 가장 센 그러면서도 고르게 업종을 나눠서 갖고 계시더라. 자동차 업종, 화학 업종, 그리고 코스닥의 대표주.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센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대를 고려해 봤을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동반하면서 밀렸다라는 점, 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또 움직이더라도 추세는 지키고는 있지만 당장 움직이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반등을 시도했는데 매수하셨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센 종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지수나 시장이 밀릴 때 개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을 내기에는 다소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가격권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을 878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27,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하신 비중은 40%입니다. 어떠신가요? 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반응 좋습니다. 그리고 예. 철강 업종이 지금 당장은 수익이 되지 않은 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어떤 관심은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의 흐름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격이 27,500원이니까 현재 측면에서 보면 타이밍상으로는 보유하고 계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포트폴리오 자체를 40% 정도 가지고 계신데 20, 3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철강 업종들이 당장 어떤 수혜를 받거나 주가가 크게 움직여야 될 이슈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매 기조 자체가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비교적 좋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모으면서 수급도 좋아지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2년여 동안의 하락 트렌드가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보유 전략 가능하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한 종목에다가 또 당장 움직일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물량은 많이 늘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디지털 아리아입니다. 디지털 아리아를 0821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네, 15,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하신 비중이 30%입니다. 더 살펴볼까요? 예, 디지털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대폰과 관련된 IT 관련된 섹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된 시장들이 잠깐 움직였죠.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된 시장, 또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그런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매력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런 분위기들을 타고 11월 초에 좀 반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근데 거래가 솟은 이후에 후속적인 거래량을 모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시장에 개인 중심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 규모가 아직까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순매수하는 규모가 약 3,000주에서 6,000주 정도 가량 되니까 그다지 많은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상에서는 바닥 국면, IT 관련된 종목들,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랑 같이 움직이는데 역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삼성 SDI나 삼성 전기나 또는 LG 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수익률이 좋습니다.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2, 3%가 올라간다. 그래서 디지털 아리아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이용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물량을 좀 줄여놓으시거나 단기 매매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현재 13,450원대에서는 지지선이고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가격권대 전후로 해서는 물량 축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아리아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증권입니다. 1718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증권을 1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갖고 계십니다. 네, 일단 매도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예, 현대증권은 이제 현대그룹주죠. 그래서 현대그룹주가 지금 많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관건은 이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그룹 전체가 좋아지느냐의 게임인데 14,500원 보유를 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인수 때 시장 반응들이 좋지 않아서 충격을 받았고 거래가 솟았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라든가 순매수 기조 또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정리되지 않고 가고는 있는데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내다 팔았죠.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시적인 충격으로 제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시장의 일시적인 충격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그룹주가 폭락했을 때 일주일 동안 주가는 되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격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현대그룹주들과 관련된
그 뉴스 상황들 꼼꼼히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정리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에 14,000원대 가까이는 올라오지 않겠나. 특히 증권업종 자체가 그다지 나쁜 업황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투자 수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금융 증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수가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업종들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 좀 더 가지고 계셨다가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요, 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를 175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비중을 30%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수가가 17만 2천 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전략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글로비스는 뭐 현대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할 때 수출을 할 때 이제 운송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그룹주들이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시게 되냐면 자동차가 간다. 근데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이 종목을 못 살 것 같아. 너무 비싸. 그래서 혹시 이거랑 같이 움직이는 업황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 사셔서 수익 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매수 단가가 17만 2천 원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단 추세 살아있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으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연말에는 다소 탄력이 좀 둔화되는 호흡 조절 과정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당장 한두 달 정도의 시장 흐름들을 보더라도 상승하고 조정을 받는 혼조 국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상의 모습들이 추세를 지키는 가격 권태는 있기 때문에 반등을 강하게 시도하지 못한다라면 기간 조정이나 주가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반등을 이용해서 차라리 기아차나 현대차의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물량을 바꿔 타시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비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네, 984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수페타시스를 3,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네, 증권사 추천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조금 손실권에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앞서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수페타시스와 관련된 재료들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장비 핵심 수혜주다라고 해서 시장에 뉴스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관련된 재료가 있습니다. 다만 이쪽 시장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쪽이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이쪽 반도체나 IT 또 디스플레이 쪽 시장에서 당장 확실하게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 물량들이 좀 고점을 통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 고점 3,900원대를 전후로 해서 물량들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외국인 투자들 나타났고요. 다만 기관 증권사 추천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 매수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펀드로의 자금 유입인데 현재 개인 투자가들의 펀드 자금 유입이 본격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중소형 종목들에는 아주 공격적인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시각이다. 중소형 종목들, 기관 추천 종목들은 짧게 매매하고 끊어가는 전략들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 3,700원인데 지금 추세 반등 국면 지지선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대 위에서 다소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준다. 또 3,500원대를 깨지 않고 횡보를 하면 매수가 이상 한 번은 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현대증권 보내주셨던 1718님께서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를 1615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매수가가요, 현재, 잠시만요. 네, OCI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를 152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36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5% 갖고 계신데요.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OCI 먼저 살펴볼까요? 아, 매수가를 제가 놓쳤는데. 네, 매수가가 36만 2천 원입니다. 36만 원대에서 사셨군요.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태양광과 관련돼 가지고 그 가장 원재료 소재를 만들어내는 회사죠. 그래서 모래 결정을 그것을 이제 태양광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체로 만드는 회사인데, 문제는 이쪽 시장의 진입 장벽들, 돈을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도 좀 필요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술력이 가장 좋은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또 태양광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는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산업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룹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런 그룹사에 납품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데 있죠. 매수하신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36만 원대 수준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고점 레벨대 수준인데,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다 4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당장 이 회사가 내가 물려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전망 좋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팔 수는 없는, 이미 손실을 좀 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근데 3개월 상승을 하고 3개월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을 받은 기간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기간상의 조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좀 끄는 과정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는 주가의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보유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고요. 일단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했다고 하면 던질 수 있는 기회들은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회사의 전망이나 수익성,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기간을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3개월 이상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066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2,300원에 매수하셨고요. 8월에 30%를 매수하셨는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장기로 가져가도 좋을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T 반도체 섹터는 최근에 화두는 자동차와 화학주를 대체할 수 있는 차기 주도주냐라는 서로 간의 논쟁들이 있을 정도로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 워낙에 많은 기관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이 모두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고 장기 투자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또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최근에 국내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일본이나 대만계 회사들이 감산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증설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BP를 넘어선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무난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 22,000원 가지고 계신 부분만큼 직전 고점 2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단기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표주 업종으로 바꿔 타시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좋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유하신다면 현재 수준에서 더 물량 늘리지 않고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30% 정도 갖고 계시는 것은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실시간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아쉽게도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 강의 마쳐주셨고요. 그리고 상담까지 해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